네, 여러분,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으로 유명하죠. 그가 이야기했던 정신분석학은 과거 100년간 제기됐던 발달 이론 가운데 가장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는 모든 인간의 행동 기반이 성적 동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리 성적 이론이거든요. 성적 동기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주장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에 걸쳐 정말 많은 사람한테 충격을 주었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영유아에게 성적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개인의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들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행한 행동의 원인은 그 사람이 프로이트가 이름을 지은 무의식의 잠재해 있는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 구사가 되고 처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에서 그가 제기한 리비도, 이거 따로 찾아보셔야 되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비도나 무의식의 개념 등은 정말 많은 논쟁을 일으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심리학에서 주요한 한 분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리비도는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한번 찾아서 정리를 따로 해놓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프로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프로이트는 모라비아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체코에 소속된 나라이죠. 자, 빈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여서 신경회부학 등을 공부했고, 그 뒤에도 뭐 우울증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최면술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었고, 인간의 마음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 즉 무의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체면 치료를 통해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브로이어와 공동으로 히스테리 치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카타르시스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유법에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최면술 대신에 자유연상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여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하였고 1896년 이 자유연상법을 정신분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1900년 이후에 그는 꿈, 착각, 말실수와 같은 정상 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해서 심층 심리학을 확립하였고 1905년에 유아 성용론을 수립하였으며 20세기 사상가로 프로이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심리학, 정신의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의 비평에서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서들도 굉장히 유명한데 제일 유명한 건 꿈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정신분석의 강의, 그 다음에 자와 이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해도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각의 수준과 성격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각이라고 하면 프로이트는 정신생활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기가 출생시나 영아기의 결정적인 상태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숙의 증가, 세상과의 경험 확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수년에 따라서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생아의 마음은 거의 다 모두 무의식이다. 원초와 우리가 이드라고 부르는데 원초와 중심에서 일어나는 본능, 그러니까 원초와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본능에 따라 지배되는 무의식으로 신생아는 채워져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생아는 무의식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무의식으로 신생아는 채워져 있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통해 무의식 속에서 압도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원초와 우리가 이드라고 이야기하고 외부 세상의 규칙과 상관없이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을 이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각의 수준으로부터 한번 가보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하나씩 다 표시해 두시고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행동은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빙산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의식 수준은 물 위에 떠오른 빙산의 아주 작은 부분, 그리고 무의식은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대부분처럼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기억 밖에 묻힌 부분, 기억 밖에 묻힌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정리할 텐데, 의식이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 아 맞아 그랬었지 라고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세계, 이때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우리는 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 그걸 의식이라고 했고, 전의식은 현재는 의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전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의식은 자신이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정신세계로 자신이 영원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일부는 전의식으로 올라와서 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각의 수준을 봤을 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빙산을 이야기했었는데 빙산, 그러니까 얼음 위로 떠올려져 있는 부분, 이것을 의식.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의식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끼어 있죠. 그리고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의식되진 않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얘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 얘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 노력을 좀 더 기울이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여기 무의식은 전혀 기억할 수 없거나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일부는 요 위로 올라와서 의식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격의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원초와 이드라고 부르고, 자아는 에고, 초자아는 슈퍼에고,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성격의 구조가 이드,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 근데 이것을 다시 의식과 무의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간의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초아를 한번 살펴보시면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본능적인 것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욕 그리고 공경욕 등을 이야기하는데, 원초아는 신생아 때부터 존재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원천적 저장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신생아가 성장하면서 이 원초아가 자아, 초자아로 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비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리비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가 어디에 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발달 단계를 구분하기 때문에 리비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리비도가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활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초아는 만족,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쾌락의 원리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초아는 굉장히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들은 쾌락의 원리로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초와는 기능상 외부 사회와 교섭할 수 없죠.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차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과정. 그리고 원초와는 반사를 통해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여서 긴장을 제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자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아는 원초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지연을 시키는 현실 원리에 입각해서 기능을 합니다. 즉, 아까는 굉장히 이 반사적인 그 원리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원리로 움직였다면, 자아는 여기서 그 충족을 위해서 좀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언제나 아이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죠.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바로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반사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걸 1차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우리는 2차 과정이라고 이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원초와의 욕구와 초자아를 저지하는 사이에서 원만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정의 조정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아의 합리적 사고방식에는 지각, 사고 등의 인지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원초와는 본능적이고 쾌락적 원리에서 움직인다면, 자아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원초아 그리고 완전한 그 초자아 사이에서 중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과정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초자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격의 구조 중에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내면화된 거죠. 그래서 초자아는 유아가 한 3, 4세경이 되면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는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초자아는 양심, 자아, 이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양심은 부모로부터 받은 비난과 처벌로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아 이상은 부모로부터 받은 칭찬과 보상으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됐지라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자아 이상은 잘했다, 이거 정말 잘했어 라고 했을 때 느끼는 자부심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자아와 초자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아이고, 초자아는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거죠. 근데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것들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윤리적인 가치, 기준 등이 스스로에게 내면화된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원리, 양심, 자아 이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의 구조는 지금 살펴본 것 같이 본능과 같은 원초와, 그 다음 중간에서 사고와 또 그 사고를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 자아, 그리고 더 엄격한 기준인 내면적 기준인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춘 초자아 사이에 우리가 자아가 정신과정의 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각각 세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아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방어 기제는 불안이나 정신적 갈등과 같은 유쾌하지 못한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자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아 방어 기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억압은 가장 기본적인 자아 방어 기제인데요. 불안을 일으키는 기억이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 등을 의식으로부터 꺼내어서 무의식으로 가져다 놓는 거죠. 이것을 억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 전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합리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한테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원래 저거 안 먹으려고 그랬어 뭐라고 하는 거. 자기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나는 원래 안 먹으려고 그랬어 뭐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부정은 현실을 왜곡하고 그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부정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고, 고착이라는 것이 발달이 정지가 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한 또 다른 자아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욕구 불만이나 다음 단계로의 지나친 불안이 이 고착화 시키는데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상은 자신의 실제 또는 가상의 결점을 유사한 부분으로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체가 너무 내가 약해.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보상받고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체육을 못해, 내가 너무 체력이 약해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면 난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우수 학생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동 형성은 스스로 이것을 감내할 수 없는, 내가 넘어가 줄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과 반대되는 태도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상반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과 죽음, 사랑 대 미움, 건설 대 파괴 등등 뭐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한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는 거칠게 그 여학생을 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반동 형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퇴행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한테 자기가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막 정당화하는 건데, 이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못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전에 자기가 좀 잘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사랑받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 이것을 퇴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할 때, 상황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대부분 많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전치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향했던 감정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난 아이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혼나서 어머니한테 화가 났죠. 그럼 어머니한테 사실은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완전 다른 강아지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막 발로 차고 혼내고 뭐 이런 것들을 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연령,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구강기가 무엇인지, 학문기가 무엇인지,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프로이트가 이 환자가 유아기의 꿈이나 기억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달 단계의 모형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리비도, 본능을 근본적으로 성적인 것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리비도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 단계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영아 단계 여러분 모두 다
쪽쪽쪽 빨죠. 그래서 영아는 구강이 주된 성감대이고 입술 등으로 젖을 빨 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라고 프로이트는 설명했어요. 그래서 입술을 통해 성적 욕구를 충족함으로 이것을 구강기, 또 다른 말로는 구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문기입니다. 영유아가 대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강렬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 배설을 미루는 보유, 그 다음에 배설을 통해 안도와 쾌감을 경험하고 만족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영유아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능적인 충동의 만족이 외부 간섭으로부터 지연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 발달을 가져온다라고 프로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근기입니다. 유아는 남녀의 생식기의 성별 차이에 새로운 호기심과 서로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생식기의 자극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잠복기이고요. 지금까지 강한 리비도의 발산 욕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6살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부분이 점차 사라지죠. 그래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잠복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시기에 아동은 스포츠와 게임, 지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들의 에너지의 방향을 돌린다라고 해서 잠복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식기입니다. 자아의식과 사회성이 발달하는 사춘기에 접어들고 여러 가지 성징들이 나타나죠. 여아와 남성 각각 다른 성징들이 일어나고 잠복해 있던 성적 욕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격 기제나 자아 방어 기제가 곧 개인의 성격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초자아가 적절한 양심과 자아 이성을 갖추어 잘 형성이 되고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고 자아 방어 기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 자아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발달하게 된다라고 프로이트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고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던 보육학을 공부하던 유아교육을 공부하던 이 심리성적 이론은 반드시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